누리호의 발사 성공, 그 순간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바로 사연 들어보시죠. 시청 전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내 이름은 제이슨 클라크입니다. 올해로 46세가 됐고요. 미국 우주군에서 우주 비행체의 궤도와 엔진 패턴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늘 위로 날아가는 로켓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적하고 그 데이터를 판독하는 게 제 일이죠. 사람들은 이 일이 단순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입니다. 0.1초 차이로 궤도가 틀어지고 그게 나중엔 수백 킬로미터 오차가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제 커리어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분석 결과가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 발사체의 궤도 패턴에서 발견한 이상 징후를 보고했는데 번번이 기각당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실수한 건가 싶어서 데이터를 수십 번 재검토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국 로켓의 3단 엔진 수치가 물리 법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최근 6개월 동안 저와 같은 팀에서 일하던 동료 2명이 승진했습니다. 둘 다 저보다 경력이 짧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능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평가 보류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게 문제였죠. 상관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이슨, 한국은 민간 우주국입니다. 정치적으로도 건드리기 어려운 곳이에요. 괜히 판독 오류 같은 주장으로 팀 분위기를 흐리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틀렸다면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명확했고 패턴은 일관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정치적 이유로 묻어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날 밤에도 저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복된 청소하시는 분들만 왔다 갔다 하더군요. 저는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서 로그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한국 발사체의 3단 엔진 데이터를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속도 곡선이 너무 깨끗했습니다. 일반적인 발사체라면 미세한 흔들림이나 편차가 있어야 정상인데 한국 로켓은 마치 교과서에 나올 법한 완벽한 곡선을 그렸어요. 이상했습니다. 정말로 이상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 이상함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제 경력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섣부른 결론을 내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스템 점검 중에 작은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궤도 보정 알고리즘에서 특정 구간의 계산값이 미세하게 틀어지는 현상이었어요. 이 오류가 제 분석 결과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연히 한국에서 연구한 유학생 출신 연구원이 쓴 논문을 발견했어요.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궤도 보정 알고리즘의 오류 패턴을 줄이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논문에 나온 방법을 적용해 보니 시스템 오류가 실제로 해결됐습니다. 꽤 놀라웠죠? 저는 그 논문을 출력해서 책상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나중에 다시 볼 일이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스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오류를 수정한 뒤에도 한국 로켓의 데이터는 여전히 이상했거든요. 3단 엔진의 속도 곡선이 물리적으로 너무 완벽했고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이 성능을 과소 발표했다는 것, 두 번째는 군사용 기반 기술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국가가 아니잖아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민간 우주 개발에 집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을 열 수 없었어요. 제가 뭔가를 말하면 또 시작이네라는 반응만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 시기 제 일상은 엉망이었습니다. 아내와 대화할 때도 집중이 안 됐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자꾸만 머릿속에서 데이터가 맴돌았거든요. 식사 시간에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뭘 먹어도 입맛이 없었어요.
아내는 제게 병원에 가보라고 권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였으니까요. 직장에서도 점점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 로켓 이야기만 꺼내면 다들 주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어요. 커피를 마시러 휴게실에 가면 대화가 뚝 끊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더 데이터에 집착하게 됐어요. 퇴근 후에도 집에서 개인 노트북을 열고 한국 발사체 관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공개된 영상, 기술 문서, 언론 보도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은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다가 한국 관련 기사를 봤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준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기사를 보고 바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공식 보도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자료도 있었고 한국어 원문도 있었어요. 자료를 읽다가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사 10분 전 자동 운용 진입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시스템을 한국이 4차 발사에서 처음 공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자동 운용 시스템은 엔진 안정성 검증이 완벽하게 끝났을 때만 도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한국이 이걸 갑자기 공개했다는 건 그동안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저는 그 보도자료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한 줄 한 줄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한국의 발표가 너무 조심스럽다는 겁니다. 마치 중요한 걸 의도적으로 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기술적 성과는 강조하면서도 구체적인 수치나 성능은 모호하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죄책감은 계속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국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단순한 민간 우주 개발이 아니다. 11월 27일 누리호 4차 발사 당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이 모든 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오류 문제를 해결한 뒤 저는 상관에게 정상 분석 완료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제 보고서를 받았어요. 드디어 한국 발사체 관련 이상한 주장을 그만두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면서 상관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제이슨. 역시 당신은 실력 있는 분석가예요.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다독이는 것 같았어요. 마치 문제아를 달래는 듯한 느낌이랄까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 오류를 수정했는데도 한국 로켓의 데이터는 여전히 설명되지 않았거든요. 3단부 엔진의 속도 곡선이 물리적으로 너무 깨끗했습니다. 일반적인 발사체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수준의 안정성이었어요.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예전에 출력해두었던 한국 연구자의 논문을 꺼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단순히 기술 참고 자료로만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느낌이 달랐어요. 이 논문의 저자는 궤도 보정 알고리즘뿐만 아니라 엔진 연소 효율 최적화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요. 논문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엔진 출력의 미세 조정을 통해 궤도 편차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는 장거리 정밀 투발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장거리 정밀 투발 시스템이라니 이건 명백히 군사용 기술을 암시하는 표현 아닌가요? 저는 논문을 덮고 한국 발사체 데이터를 다시 열었습니다. 1차, 2차, 3차 발사 기록을 모두 불러와서 비교 분석을 시작했어요. 각 발사마다 특정 구간에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사에서는 일단 엔진 클러스터링 안정성이 확인됐고 두 번째에서는 3단 엔진의 연소 시간이 보강됐어요. 세 번째는 위성 분리 기술이 눈에 띄게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4차 발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동 운용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한 바로 그 발사 말이죠. 저는 점점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단계적으로
속으로 뭔가를 검증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까요? 상관은 이미 제 말을 듣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고 동료들은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저는 혼자 구내식당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샐러드를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데이터로 가득했어요. 포크로 야채를 찌르면서도 한국 로켓의 속도 곡선이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한 잔 뽑아서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동료 한 명이 제 책상 앞을 지나갔습니다. 제이슨, 요즘 좀 어때요? 그 동료는 마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 저보다 5살 정도 어렸고 같은 팀에서 러시아 발사체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마크는 평소에 저한테 친절한 편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마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제이슨, 충고 하나 할게요. 한국 이야기는 정말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에서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요. 저는 마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했어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요, 마크.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서 생각했어요. 위에서 저를 주시하고 있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뭔가 잘못된 걸 건드린 건가요?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한국 발사체 생각이 났어요. 특히 4차 발사 날짜가 가까워지면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저는 개인 노트에 메모를 남겼어요. 누리호 4차 발사 예정일 2025년 11월 27일 자동 운용 시스템 도입. 이건 엔진 안정성이 완전히 검증됐다는 신호다.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에 있는 차 번호판을 보다가 문득 생각났습니다. 한국이 발표한 발사 시간이 새벽 1시 13분이었다는 걸요. 왜 하필 그 시간일까요? 보통 발사는 날씨와 궤도 조건을 고려해서 시간을 정합니다. 하지만 새벽 1시라는 시간은 굉장히 특이했어요.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정찰 위성 위치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개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위성 궤도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어요. 11월 27일 새벽 1시경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정찰 위성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대에는 주요 정찰 위성들이 모두 한반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정찰 위성의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요. 한국은 단순히 민간 우주 개발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군사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저를 불렀지만 저는 식욕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자리에 앉아서 몇 숟가락 떠먹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한국이 정말로 군사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면 미국은 왜 모르는 척하는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묵인하는 걸까요? 다음 날 출근해서 저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발사체에 대한 모든 분석 결과를 별도 폴더에 모았어요. 언젠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요. 그리고 4차 발사일이 점점 다가왔습니다. 2025년 11월 27일 새벽,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모두 퇴근했고 건물엔 야간 경비원만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커피잔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 비어 있었죠? 모니터에는 실시간 위성 추적 시스템이 켜져 있었습니다. 한국나로우주센터의 좌표가 화면 중앙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발사 예정 시각은 새벽 1시 13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18분 늦게 발사됐어요. 화면에 발사 신호가 잡힌 건 1시 31분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추적 시스템을 활성화했어요. 로켓의 상승 궤적이 실시간으로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분리 2단 점화, 페어링 분리까지는 정상적으로 진행됐어요. 그런데 3단 엔진 점화 구간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이 공식 발표한 3단 엔진 연소 시간은 500이 초였습니다.
하지만 제 화면에 나타난 실제 연소 시간은 그보다 0.2초 길었어요. 네, 겨우 0.2초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주 발사체에서 이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를 캡처했습니다. 스크린샷을 찍고 로그 파일을 따로 저장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증거였거든요. 네, 한국이 실제 성능을 축소해서 발표하고 있다는 증거 말이죠. 위성 투입 단계에서도 특이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13기의 위성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는데 분리 신호가 잡힌 건 14번이었어요. 하나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측정 오류일 수도 있었지만 제 시스템은 그런 오류를 일으키지 않도록 설계돼 있었습니다. 저는 궤도 데이터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투입된 위성들의 궤도 경사각이 모두 미묘하게 달랐어요. 이건 단순한 민간 위성 발사에서는 나올 수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각 위성이 서로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었죠. 특히 마지막으로 분리된 물체의 궤도가 이상했습니다. 다른 위성들보다 훨씬 높은 고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궤도 형태도 달랐습니다. 타원 궤도였거든요. 이런 궤도는 정찰이나 통신 중계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즉시 내부 보고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긴급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간단하게 누리호 4차 발사 이상 징후 보고로 정했습니다. 내용에는 제가 발견한 모든 이상 패턴을 담았어요. 3단 엔진 연소 시간 차이, 위성 분리 횟수 불일치, 궤도 패턴의 특이성까지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완성하는데 40분 정도 걸렸어요.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올리면 또다시 상부와 충돌하게 될 게 뻔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출 버튼을 눌렀어요. 보고서가 시스템에 등록됐다는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이제 상부의 반응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 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들이 돌고 있겠죠.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자꾸 모니터 화면이 떠올랐어요. 3단 엔진의 연소 곡선, 위성 분리 신호, 궤도 데이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상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상관 혼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이슨, 어젯밤 보고서 봤습니다. 상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데이터는 정확합니다. 하지만 해석이 과도해요. 0.2초 차이는 측정 오차 범위 아닙니다. 위성 분리 신호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의 눈빛을 보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상관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동맹국입니다. 파트너죠? 이런 보고서가 외부로 나가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어요. 데이터가 명백한데 정치적 이유로 무시된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뒤 저는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어젯밤 제출했던 보고서를 다시 열어보려고 했는데 파일이 없었습니다. 삭제된 거였어요. 저는 황급히 휴지통을 확인했지만 거기에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시스템에서 지워진 겁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거였죠. 마크가 제 옆을 지나가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경고했잖아요, 제이슨.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개인 노트북에 백업해둔 파일이 있다는 걸 생각하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점심시간에도 식사를 거르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다른 국가들의 발사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유럽의 발사체 데이터를 한국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3단 엔진 효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히 높았어요. 연소 안정성도 최상급이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라면 군사용 탄도미사일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죠.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시스템에 올리지 않고 개인 저장소에만 보관했어요. 파일 이름은 한국 발사체 종합 분석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자료가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내내 저는 조용히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누리호 1차부터 4차까지 모든 발사 기록을 시간순으로 배열했어요. 그러면서 점점 더 명확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이후 며칠 동안 저는 한국이 발표한 공식 자료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발사가 18분 연기됐다는 사실에 대해 한국 측은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이라고 설명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발사 직전에 기술적 문제로 연기되는 경우는 종종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 설명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18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정확했어요. 만약 정말로 센서 문제였다면 수리 시간이 더 불규칙했을 겁니다. 10분일 수도 있고 30분일 수도 있죠. 그런데 정확히 18분 뒤에 발사가 이루어졌다는 건 뭔가 계산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위성 레이더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래 발사 예정 시각인 새벽 1시 13분 전후로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 위성들의 궤도를 추적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시 13분경에는 미국 정찰 위성 하나가 한반도 서쪽 끝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었지만 나로 우주센터를 직접 관측하기엔 애매한 위치였어요. 그런데 18분 뒤인 1시 31분에는 그 위성이 완전히 한반도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턱을 괴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정찰 위성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그 위성이 완전히 벗어나는 시점을 기다렸던 겁니다. 센서 이상이라는 건 그저 표면적인 핑계였을 뿐이었죠. 이런 수준의 정밀한 타이밍 조정은 고도의 군사 작전에서나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민간 우주 개발에서 이런 걸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발사 성공 여부만 중요하지 누가 보는지는 상관없으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정찰 위성의 감시를 의도적으로 피했어요. 저는 이 사실을 메모장에 기록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연기는 기술적 문제가 아닌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적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위성 감시망의 빈틈을 정확히 알고 있다. 이 결론에 도달하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로켓 기술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우주 감시 체계까지 완벽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평범한 동맹국의 수준을 넘어선 능력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국 연구자가 쓴 논문을 꺼내 읽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기술 논문으로만 봤는데 이제 다시 보니 숨겨진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논문에는 궤도 투입 정밀도 향상을 위한 실시간 보정 기법이라는 장이 있었습니다. 그 장을 자세히 읽어보니 단순한 민간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궤도를 보정한다는 건 목표 지점에 정확히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건 탄도미사일의 핵심 기술과 동일했습니다. 발사 후에도 경로를 조정해서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하는 거죠. 저는 논문의 여백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 기술은 군사용 응용이 가능하다. 아니, 이미 그걸 염두에 두고 개발된 것일 수도 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의 1차부터 3차까지 발사 기록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차 발사만 따로 보면 이상하지만 전체 흐름을 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았거든요. 1차 발사는 2021년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실패했죠.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됐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실패가 아니라 검증 과정이었습니다. 일단 엔진 사기 클러스터링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실제로 1단과 2단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2차 발사는 2022년이었습니다. 이번엔 성공했다고 발표했어요. 위성을 궤도에 올렸다고 했죠. 저는 2차 발사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중요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3단 엔진의 연소 시간이 1차보다 정확히 37초 더 길었어요. 한국은 1차 발사에서 발견한 문제를 완벽하게 보완한 겁니다. 3차 발사는 2023년이었습니다. 이번엔 여러 개의 위성을 동시에 투입했어요. 위성 다중 분리 기술을 시험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됐죠. 이 기술은 군사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의 발사체로 여러 개의 탄두를 각기 다른 목표에 보낼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4차 발사까지 오면서 모든 게 완성됐습니다. 극초정밀 궤도 투입,
자동 운용 시스템, 정찰 위성 회피 능력까지 모두 갖춰진 겁니다. 저는 엑셀 파일에 표를 만들었습니다. 각 발사마다 검증된 기술 항목을 정리했어요. 1차는 클러스터링 안정성, 2차는 3단 엔진 완성도, 3차는 다중 분리 기술, 4차는 정밀 제어 능력이었습니다. 이 네 단계를 모두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완벽한 발사 시스템이 됩니다. 한국은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이 모든 걸 검증해온 겁니다. 저는 파일 맨 위에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누리호 프로젝트 단계별 군사 기술 검증 로드맵이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결론 부분에 한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한국은 고의로 성능을 낮춰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전략 무기급 발사체 기술을 완성했다. 이 문장을 쓰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지금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건지 아니면 과대망상에 빠진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저는 파일을 암호화해서 개인 저장소에 보관했습니다. 이 내용이 외부로 새나가면 큰 문제가 될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진실을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 구석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으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런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면 미국은 왜 모르는 척할까요? 정말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방치하는 걸까요? 한국 발사체에 대한 종합 분석을 마친 뒤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내용을 상부에 다시 보고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았어요. 이미 한 번 보고서가 삭제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책임감이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제가 발견한 사실들이 정말로 맞다면 이건 미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였거든요. 한국이 전략무기급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게 됐다는 건 동북아 전체의 군사 균형이 바뀐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정식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어요.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순수하게 데이터와 분석 결과만 담기로 했습니다. 주말 이틀 동안 집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노트북 앞에만 앉아 있는 걸 보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봤자 이해하지 못할 게 분명했으니까요. 보고서는 총 23페이지 분량이 됐습니다. 서론에서는 누리호 프로젝트의 전체 개요를 정리했고 본론에서는 각 발사별 기술 검증 내용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결론 부분에는 제가 내린 최종 판단을 적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신중하게 정했습니다. 한국 우주 발사체의 군사용 잠재력 분석이라고 했어요. 처음엔 더 직설적인 제목을 생각했지만 그러면 또 정치적 문제로 묻힐 게 뻔했습니다. 최대한 객관적이고 학술적인 느낌으로 제목을 잡았죠.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오기 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싶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해서 컴퓨터를 켜고 내부 보고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파일을 업로드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우스 커서가 제출 버튼 위에서 멈췄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올리면 제 커리어는 정말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제출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보고서가 성공적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제 이메일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관이 아니라 더 높은 직급의 관리자였어요. 회의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로 지정돼 있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었습니다. 회의실로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어요. 문 앞에 도착해서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회의실 안에는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직속 상관과 부서장 그리고 보안 담당관이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제이슨. 부서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제가 제출한 보고서가 출력돼 있었습니다. 부서장이 보고서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이 보고서 읽었습니다. 분석은 치밀하더군요. 데이터도 정확하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칭찬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론이 문제입니다. 한국이 군사용 발사체를 개발하고 있다는 주장은 심각한 외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보안 담당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제이슨, 당신도 알겠지만 한국은 우리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이런 내용이 외부로 새나가면 양국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한국의 발사체 기술은 이미 군사용 수준에 도달했어요. 직속 상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이슨, 문제는 기술이 아니에요. 정치입니다. 한국을 공개적으로 의심할 수 없다고요. 부서장이 보고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공개로 분류됩니다. 외부는 물론이고 내부에서도 열람이 제한될 겁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묻히는 거였어요. 그럼 제 분석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건가요? 부서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보안 담당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이슨, 충고 하나 할게요. 나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경력을 위해서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와서 의자에 앉았을 때 몸에서 힘이 쭉 빠지는 걸 느꼈어요. 점심시간이 됐지만 식욕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함께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혼자 책상에 앉아서 모니터만 바라봤습니다. 마크가 지나가다가 제 책상 옆에 섰습니다. 제이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마크. 전혀 괜찮지 않아요. 마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만두세요, 제이슨. 이러다간 정말로 커리어 끝납니다. 저는 마크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어떻게 하죠? 누군가는 알아야 하잖아요. 마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때로는 진실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 자신을 생각하세요? 마크는 그렇게 말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오후 내내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발사체 데이터를 분석해야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한국 발사체 생각뿐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저는 개인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샀어요. 차 안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결심을 굳혔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묻혔지만 제 개인 기록은 남겨두기로 했어요. 언젠가 이 진실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기로 했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개인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폴더를 만들고 이름을 개인 보관 자료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모든 데이터를 그 안에 복사했습니다. 이건 제 보험이었습니다. 보고서가 묻힌 뒤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표면적으로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한국 발사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건드릴 수 없었지만 개인적인 호기심과 전문가로서의 의무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누리호 1차부터 4차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각 발사를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려고 했어요. 마치 퍼즐 조각들을 맞추듯이 말이죠. 1차 발사 데이터부터 다시 살펴봤습니다. 2021년 10월에 있었던 첫 발사는 공식적으로 실패로 기록됐어요. 3단 엔진이 조기 종료됐다는 게 한국 측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봤어요. 일단 엔진 4기가 동시에 작동하는 클러스터링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연소 시간도 예정대로였고 추력 편차도 허용 범위 아니었어요. 네, 2단 엔진도 문제없이 점화됐죠. 사실상 전체 시스템의 70%는 검증에 성공한 겁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1차 목표 75통흡 엔진 4기 클러스터링 안정성 검증 완료. 2차 발사는 2022년 6월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완전히 성공했다고 발표됐어요. 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히 투입했다고 했죠. 네, 저는 2차 발사의 3단 엔진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었어요. 1차에서 문제가 됐던 3단 엔진의 연소 불안정 현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연소 압력 곡선이 교과서처럼 깔끔했어요.
이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엔진 내부 구조 자체를 재설계했다는 의미였죠. 2차 목표 3단 엔진 연소 안정성 확보 및 압력 보강 구조 검증 완료. 3차 발사는 2023년 5월이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은 다중위성 분리 기술을 시험하기 시작했어요. 실용위성 한 기와 큐브 위성 여러 기를 동시에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3차 발사의 위성 분리 신호를 꼼꼼하게 추적했습니다. 각 위성이 분리되는 타이밍이 정확히 계산돼 있었어요. 첫 번째 분리 후 10초 간격으로 나머지 위성들이 순차적으로 분리됐습니다. 이런 정밀한 타이밍 제어는 군사용 다탄두 시스템에서 필수적인 기술이었죠. 3차 목표 위성 다중 분리 기술 및 순차 투입 능력 확보, 그리고 4차 발사까지 오면 모든 게 완성됐습니다. 자동 운용 시스템, 극초 정밀 궤도 투입, 정찰 위성 회피 능력까지 모두 갖춰진 거예요. 저는 4번의 발사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표를 만들었습니다. 표를 보니 명확한 로드맵이 보였습니다. 한국은 4년 동안 체계적으로 기술을 축적해 왔어요. 각 발사마다 특정 기술 요소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다음 발사에 반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수순이었죠. 저는 미국의 초기 탄도미사일 개발 과정을 떠올렸습니다. 1995년대 미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술을 축적했어요. 먼저 엔진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음엔 제어 시스템을 완성하고 그 다음엔 다탄두 기술을 개발했죠. 한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히 그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누리호 프로젝트 종합 분석 4년간의 군사기술 로드맵이었어요. 파일을 열고 각 발사별로 검증된 기술 항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에는 추진 시스템 분석을 넣었습니다. 75톤급 엔진 사기의 클러스터링 기술, 3단 엔진의 연소 안정성, 추력 제어 능력 등을 상세히 기술했어요. 두 번째 섹션은 궤도 제어 기술이었습니다. 정밀 유도 알고리즘, 실시간 궤도 보정 능력, 목표 지점 도달 정확도 등을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섹션에는 다중 페이로드 관리 기술을 담았습니다. 위성 순차 분리 능력, 개별 궤도 투입 기술, 타이밍 제어 정밀도 등이 포함됐어요. 네 번째 섹션은 운용 시스템 자동화였습니다. 발사 전 자동 점검, 실시간 이상 감지, 자율 의사 결정 능력 등을 다뤘습니다. 각 섹션을 작성하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건 단순한 우주 발사체가 아니었어요. 이건 완벽한 전략 무기 플랫폼이었습니다. 핵 탄두만 없을 뿐 나머지는 모두 갖춘 상태였죠. 마지막 섹션에는 결론을 적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정확하게 써내려갔어요. 누리호는 한국의 민간 우주 개발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것은 전략무기 억제력 구축을 위한 단계적 기술 검증 프로젝트다. 한국은 의도적으로 성능을 축소 발표하면서 실제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발사체 기술을 완성했다. 이 과정은 4년에 걸쳐 체계적으로 진행됐으며 각 발사는 특정 군사 기술을 검증하는 단계였다. 문장을 다 쓰고 나서 저는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이 결론이 정말 맞는 건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너무 과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편집증에 빠진 건 아닌지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시 확인할 때마다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핵탄두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갖출 수 있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암호를 걸었습니다. 이 내용은 절대로 외부로 새서는 안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이 진실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믿었죠. 책상 서랍에서 한국 연구자의 논문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제 이 논문이 다르게 보였어요. 단순한 학술 논문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밀성은 기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은 정밀성을 완성했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종합 분석을 마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저는 사무실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면 시선을 피하거나 대화 중에 제가 다가가면 주제를 급하게 바꾸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부서장이 저를 오후 3시에 보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메일도 아니고 메모라는 게 석연치 않았습니다. 보통 공식적인 면담은 이메일로 통보하거든요. 오후 3시가 되자 저는 부서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부서장이 창밖을 보고 서 있었어요. 제가 들어간 걸 알았는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앉으세요, 제이슨.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부서장은 책상 앞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직감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당신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재배치가 필요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업무 재배치라는 건 사실상 좌천을 의미했죠.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부서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이슨, 당신은 훌륭한 분석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달간 팀 내에서 마찰이 있었어요. 한국 발사체 건으로 상부와도 의견 충돌이 있었고요. 하지만 제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부서장이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정확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걘 조직 내에서 협력하는 능력의 문제예요. 당신이 계속 특정 이슈에 매달리면서 다른 업무에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미 결정된 일이었어요. 다음 주부터 자료 정리 업무로 전환됩니다. 세부 사항은 인사팀에서 통보할 겁니다. 이 자료 정리 업무라니 그건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핵심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복도를 걸어 제 자리로 돌아오는 동안 주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책상에 앉아서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6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제가 옳다고 믿었던 일이 결국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겁니다. 마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들었어요, 제이슨. 정말 유감입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거든요. 경고했잖아요. 그만두라고 했잖아요. 마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진실은 누군가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고마워요, 마크. 걱정해줘서요. 마크는 제 어깨를 한 번 두드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서 제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그동안 모았던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한국 발사체 관련 출력물, 논문, 메모들이었죠. 퇴근 시간이 됐을 때 저는 사물함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 물건들을 박스에 담았어요. 사진액자, 머그컵,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46년 인생 중 20년 가까이를 바친 직장에서 남은 게 이것뿐이었어요. 동료 한 명이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몇 년 동안 같은 층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제이슨, 떠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그냥 정리 좀 하는 거예요. 그 동료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갔습니다. 모두가 제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편들어주지 않았어요. 조직에서 밀려난 사람을 도와봤자 자기만 손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아무 소리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출 때마다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바로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할게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때도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씹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가 개인 노트북을 켰습니다. 네, 그동안 모았던 한국 발사체 자료들이 폴더 안에 가득했어요. 수백 개의 파일, 수천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최종 기록 2025년 11월 30일. 오늘 날짜였습니다. 저는 이 날짜를 기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더 이상 공식적으로 이 일을 추적할 수 없으니 개인 기록으로나마 남겨두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서에 한 줄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누리호는 한국의 핵 전략 계획의 일부다.
미국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서재에 울렸습니다. 한국은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든 기술을 검증했다. 엔진 안정성, 궤도 제어, 다중 분리, 자동 운용까지. 이제 한국은 핵탄두만 있으면 완전한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된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문장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제 망상인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이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부담 때문에 진실을 외면했다. 그 결과 한국은 조용히 전략적 독립을 완성했다. 마지막 문장을 쓰고 나서 저는 키보드에서 손을 뗐습니다.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암호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외장 하드에 모든 자료를 백업했어요. 언젠가 이 기록이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면서요. 노트북을 덮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한 일이 정말 옳았을까? 진실을 밝히려다가 제 커리어를 망친 건 현명한 선택이었을까?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는 전문가로서의 양심을 지켰으니까요. 비록 조직에서 밀려났지만 제 신념만큼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저는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습니다. 어차피 자료 정리 업무로 전환된 상태라 서둘 필요가 없었거든요.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미 회의실로 들어가 있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 브리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저해됐죠. 제 책상은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정리해둔 모양이었어요. 모니터와 키보드, 몇 가지 사무용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쓰던 2층짜리 서류함도 없었고 추가 모니터도 회수됐더군요. 저는 의자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하니 접근 권한이 대폭 축소돼 있었어요. 실시간 위성 추적 시스템에 들어갈 수 없었고 기밀 데이터베이스도 막혀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건 과거 자료 정리와 단순 문서 작업뿐이었죠. 인사팀에서 보낸 업무 지시서를 열어봤습니다. 지난 5년간의 발사 기록을 재분류하고 아카이브하라는 내용이었어요.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전문성이 전혀 필요 없는 작업이었죠. 점심시간이 됐을 때 저는 구내식당이 아닌 밖으로 나갔습니다. 혼자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가 주문하고 공원 벤치에 앉아 먹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쾌했어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습니다. 한국 발사체 이상 징후를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어땠을까? 상부의 말대로 측정 오류로 치부하고 잊어버렸다면 지금쯤 승진 심사를 받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데이터가 명백했고 전문가로서의 양심이 저를 가만두지 않았거든요. 비록 조직에서 밀려나는 결과를 낳았지만 진실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큼은 자랑스러웠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작은 서랍형 금고였는데 중요한 개인 문서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그 안에 USB 하나를 넣었습니다. 어젯밤 집에서 준비해온 거였죠. USB에는 제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한국우주발사체 누리호 종합분석 2021년부터 2025년까지였어요. 총 47페이지 분량이었고 모든 데이터와 분석 결과 그리고 제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누리호는 한국의 전략무기 개발 프로그램이며 미국은 이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것.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아챘지만 정치적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저는 금고 문을 닫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이 USB는 제 보험이었어요? 언젠가 진실이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이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업무 시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개인 명의로 간단한 업무 정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형식적인 문서였어요. 제가 맡았던 프로젝트들의 현황과 인수인계 사항을 적은 것뿐이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죠. 이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책상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개인 물건들을 가방에 넣었어요.
오래된 수첩, 볼펜 몇 자루, 동료가 선물한 머그컵이 전부였습니다. 20년 가까이 일한 곳에서 가져갈 게 이것뿐이라니 씁쓸했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인사할 사람이 없었어요. 대부분 이미 퇴근했거나 저를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건물 사이로 비쳤습니다. 저 위 어딘가에 한국이 쏘아 올린 위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겠죠. 제가 추적했던 그 위성들이요. 차에 시동을 걸고 저는 잠시 핸들을 잡은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젠 뭘 해야 할까? 앞으로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서점에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책이라도 사볼까 싶어서였어요. 서가를 둘러보다가 우주공학 코너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저자가 쓴 우주개발 역사에 관한 책이었어요. 책을 펼쳐보니 누리호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내용뿐이었죠. 기술적 성과와 민간 우주 개발의 의해 같은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스테이크를 굽고 있더군요. 일찍 왔네요. 응, 오늘은 일찍 끝났어. 저녁 식사는 조용했지만 평화로웠습니다. 아내는 제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식사 후 저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제가 출력해둔 한국 연구자의 논문이 놓여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수없이 읽었던 그 논문이었습니다. 논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 적힌 문장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정밀성은 기술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저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국은 정밀성을 완성했어요. 누리호를 통해 극초 정밀 궤도 투입 능력을 확보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논문을 덮고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 옆에 오늘 산 책도 나란히 꽂아뒀어요. 언젠가 역사가 증명할 겁니다. 제 분석이 옳았다는 걸요. 노트북을 열고 개인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안전하게 보관돼 있었어요. 저는 새로운 메모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결론이었죠.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한국은 핵탄두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완성한 국가가 됐다. 미국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파일을 저장하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이 증명하는 일뿐이었죠.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인공위성들이 돌고 있겠죠. 한국의 위성들도 포함해서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미국은 동맹이라는 이유로 눈을 감았다. 하지만 한국은 그 틈을 이용해 독립적인 전략 능력을 확보했다. 이제 한국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정밀성은 정말로 시작일 뿐이었다. 제 기록은 2025년 11월 30일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거예요. 누리호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재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아내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의 다음 우주 개발 계획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달 탐사선, 차세대 발사체, 우주정거장 참여까지. 저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비록 직장에서는 실패했지만 적어도 진실만큼은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이슨 클라크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미국 우주군의 전문가조차 놀란 한국의 기술력,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완성도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리호라는 이름 아래 4년에 걸쳐 단계별로 검증된 기술들, 그것은 단순한 우주 개발이 아니라 자주 국방의 완성이었습니다. 제이슨은 직장에서 밀려났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한국의 진짜 실력을 증명하는 증거가 됐어요.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부담 때문에 미국은 눈을 감았지만 한국은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핵탄두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갖춘 나라,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독립적 기술 강국.
바로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동을 향한 여정, 감동 여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